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육아포커스 이보연입니다. 여성암 사망률 1위는 바로 난소암입니다. 난소암은 지속 증가해 4년 새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난소암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초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복통, 복부팽만, 질출혈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여성이 생리 후 겪는 증상과 비슷해 난소암을 의심하긴 어렵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기 발견 치료가 매우 어려운데요. 난소암은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예방도 어렵습니다. 초경이 빠르거나 폐경이 늦은 경우, 불임이거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성이라면 1년에 한 번 정도는 질 초음파와 피검사 등 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2월 28일 저녁 육아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 전체 육아휴직자 11만여 명 가운데 남성의 비율은 24.5%로 21.2%였던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도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3% 증가한 2만 7천여 명이 휴직하고 아이를 돌봤습니다. 이런 데는 특히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 사태에 따른 등교 제한 등으로 부모의 돌봄 부담이 커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이 사건은 입양 가정에서 발생해 더욱 논란이 됐습니다. 함부로 입양을 허락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데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니 양부모가 아닌 친부모가 아이를 학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은 어떻게 소명하셨어요? 숨지는 아기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생후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입양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양 가정이 진짜 문제일까? 실상을 들여다보니 아동학대 가해자는 양부모보다 친부모가 훨씬 많았습니다. 2019년 통계에 따르면 피해 아동 가족 유형 중 친부모 모두가 양육에 참여하는 경우는 절반 이상인 57.7%였습니다. 편부모, 미혼부모 가정과 재혼 가정, 친인척이 양육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는데 입양 가정에서의 학대는 소수였습니다. 2019년도에 42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을 했고 53명이 가해자입니다. 그중에서 친부모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하면 계부다, 계모다, 입양부모다 이런 식으로 그쪽 부분을 이렇게 부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또 학대 유형을 보면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정서적 학대도 많았습니다. 아이에게 물리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관심을 주지 않거나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조용한 학대 비중이 큰 겁니다. 전문가들은 친부모든 양부모든 양육자의 사소한 무관심이 반복되면 학대가 되고 끔찍한 사건이 생길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합니다. 또 양부모의 학대나 신체적 학대 같은 자극적 사건에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가정 곳곳에 퍼져 있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바로잡아야 큰 사고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법은 혼외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는 엄마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미혼부 아이의 출생신고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2015년 11월 사랑이법이 생겼습니다.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아이 어머니 이름이나 등록 기준지, 주민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즉 친모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만 적용됩니다. 사랑이 아빠 김지환 씨가 사랑이법 통과 이후에도 5년 넘게 미혼부 출생신고를 돕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이법으로만 소송을 진행을 해서 기각된 사례가 한 170건에 가깝습니다. 그럼 그 170명의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이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또 아무도 확인조차 안 하고 있고요. 인천 8살 아이처럼 엄마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외국인 엄마가 출생신고를 위한 서류를 떼겠다며
본국에 갔다가 연락이 두절된 경우, 혼인 관계에 있는 엄마가 외도로 아이를 출산한 경우, 미혼부들은 법이 정한 높은 기준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법원이 엄마가 협조하지 않아도 출생 등록을 해줘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에는 출생신고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10건 발의돼 있습니다.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모 또는 부라고 단 한 글자만 바꾸면 이 세상의 아이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신생아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신고제 도입부터 가족 형태가 갈수록 다양해지기에 혼인 중 출생, 혼인 외 출생 구별을 아예 없애는 법안까지 해법이 다양한데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계속 피해 보고 있어. 니들은 계속 희생 당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가 누가 돼야 되고 아빠가 누가 돼야 되는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정하는 것가 기본권보다 앞서 있지는 않아요. 코로나19로 늘어난 층간소음, 평소와 비교해 민원이 30% 이상 급증하는데 소음이 발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한 대응입니다. 무턱대고 윗집을 찾아가 항의했다간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를 보면 재판부는 천장 두드리기, 전화 연락, 문자 메시지 항의는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직접 들어가서 항의하기 등은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폭행 등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갈등은 피하는 게 상책. 함부로 소음에 보복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을 직접적 물리적으로 보복하는 경우 경범죄, 협박, 폭행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관리사무소나 이웃사회센터 등 중재기구를 통해 대화하는 게 최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아마 민원을 완전 없앤다, 해결한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지 말고 서로 어차피 안고 가야 되는 문제다, 관리해줘야 되는 문제다라는 형태로 간다면은 의외로 효과를 많이 봅니다. 또 소음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두툼한 매트를 깔아두는 등 미리 다른 이웃을 배려하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상점. 유기농 면으로 만든 마스크가 진열돼 있고 여러 번 쓸 수 있는 빨대도 눈에 띕니다. 플라스틱이 아닌 대나무로 만든 칫솔까지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이른바 제로 웨이스트 상품입니다. 대나무 칫솔을 보면서 여기도 플라스틱이 있었구나 하면서 서로 의견 교환하고 써보고 싶다고 사가시기도 하고 그래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배달 서비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 운동이 더욱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점점 손님들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자연 오염들이 결국에는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라는 거를 점점 좀 많이 깨닫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주말에는 굉장히 혼잡해요.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일회용기를 아예 쓰지 않는 식당과 카페도 등장했고 환경단체는 기업과 함께 재사용 가능한 용기를 생산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한 쓰레기,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같은 것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활동입니다.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에 기존의 삶을 조금씩 바꾸는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카페에 갈 때 텀블러를 가져가고 재사용 가능한 용기로 된 제품을 더 많이 사는 일상 속 실천. 더 나은 지구를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 경찰이 오는 6월 말까지 민생을 흔드는 각종 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진행합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몰수, 추징 전담팀을 확대하는 등 피해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 건수는 해마다 10% 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오늘 6월 말까지 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의 핵심은 범죄 수익금을 추적해 보전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범죄자가 얻은 경제적 수익을 원천 차단해 범죄 의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 수익금 몰수 추징 전담팀을 기존 78명에서 149명으로 확대하겠다며 범죄 수익금 자금을 신속하게 동결시켜 국민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도경찰청에 신설되는 사이버 경제범죄 수사팀은 대규모 물품 거래 사기나 메신저 몸캠 피싱 등 장기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전담합니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는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방침입니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에 대해서 통상 사기죄 의유를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해당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입증이 되면 가급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극 적용해서 경찰은 범죄 신고 제보자에겐 보상금으로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고 주요 사기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과 이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무려 100만 명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외환 위기 뒤 최대 감소폭인데 정부는 다음 달까지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공급하는 비상대책에 나섰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깜깜해지는 거리들.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어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모습입니다. 이는 곧바로 고용 한파로 이어졌습니다. 1월 취업자 수가 작년 1월보다 98만 2천 명 급감한 겁니다.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8년 12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자 코로나19 사태 뒤 최대 감소폭입니다. 대면 서비스업의 충격이 특히 컸습니다. 1월 취업자 감소폭 98만 2천 명 중 92만 명이 사회 간접자본 기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중에서도 숙박 음식점업에서 역대 최대폭 감소가 나타났고 도소매업, 미용업, 장례식업 등 기타 서비스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고용 취약계층의 타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정규직 중심의 상용 근로자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 근로자는 56만 명, 일용 근로자는 23만 명 급감했습니다. 실업자는 157만 명으로 현재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99년 6월 이래 21년여 만에 최대치였고 실업률은 5.7%로 역대 1월 중 최고치였습니다. 먼저 2, 4분기 중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90만 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의 버팀목 역할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 개선되는 방역 상황을 감안하면 1월을 바닥으로 고용 사정이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종식과 경기 반등 없이 공공부문 일자리 공급으로는 한계가 있을 전망입니다. 광주 남구의 한 정육점. 진열된 소고기에 명품 한우라는 표시가 선명합니다. 진짜 한우가 맞을까? 단속 반원들이 확인해봤더니 가짜였습니다. 인정할게요. 인정하고 처벌을 하시려면 처벌 받을게요. 이거 그러면 한우 아니고 뭐예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우 불고기로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 다른 제품도 확인해봤습니다. 역시 가짜 한우였습니다. 이거 진짜 한우 맞아요? 이거 그럼 무슨 고기로 만들었어요? 호주산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이름만 한우로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1년 가까이 3,500kg, 5,400여만 원 상당을 속여 팔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맨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업체들은 평균 3배 이상 폭리를 취했습니다. 한우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 업체들이 할인 행사 명목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를 이렇게 기만하는 형식으로 해서 수입산 농산물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한 달간 광주와 전남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 나물 등의 원산지를 속여 적발된 업체는 45곳이나 됩니다. 이번 순서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궁금증을 전문가를 통해 풀어보는 알쏭달쏭 육아 상식입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신생아 육아 상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어르신들이 아이들이 좀 많이 놀라거나 녹색변을 볼 때 기흥환을 먹이라고 계속 권유를 하시는데 솔직히 기흥환이 어떻게 큰 역할을 할까 좀 의심이 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신생아들한테 그런 변 색깔이나 그런 게 좀 평소와 다를 때 기흥환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변의 성질이 정상적이고, 즉 물설사, 완전 묽은 설사라든가 혹은 피가 섞인다든지 혹은 점액질의 아주 나쁜 형태의 설사가 아닌 이상에는 아이가 편하게 놀고 잘 먹고 그렇게 그다지 크게 불편해 보이지 않는데 녹색변을 본다는 건 정상적인 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흥환이라는 약을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기도 하고요. 기흥환은 아주 오래 전부터 아기가 놀랜다든지 혹은 아이가 녹색변을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약이긴 하나 의학적으로 성분도 규명돼 있지 않고 또 임상적인 대대적인 어떤 조사가 이루어져서 약의 효과가 입증된 약이 아닙니다. 신생아기라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불안정한 시기이고 우리 의사들이 약을 사용할 때도 가장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신생아기에 녹색변 자체가 거의 정상인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렇게 작용 기전도 불명확하고 효과도 불명확한 약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권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기가 신생아였을 때는 배꼽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해서 항상 진짜 누일 때도 거즈를 덮어놓고 했고 앉아있을 때도 했거든요. 근데 신생아 배꼽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예, 원칙적으로는 탯줄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배꼽에 물이 안 들어간다고 해야 하고요. 그 이유는 탯줄은 어차피 떨어져야만 하는데 그 탯줄이 말라붙어서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습기가 자꾸 차면 떨어지질 않게 돼요. 그럼 잘 떨어지지 않게 되면 그게 늦어질수록 유가종이라고 그래서 배꼽에 떨어져야 할 부분이 잘 떨어져 나오지 못하게 돼서 남아있으면 그 조직에서 계속 피가 나오고 염증이 생기고 짓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탯줄이 말라서 떨어지기 전까지는 목욕을 시키시더라도 엉덩이만 찰랑찰랑한 정도로 해서 그 탯줄의 높이까지 물이 안 가게끔 물을 채우셔서 목욕을 하시고 목욕 후에는 반드시 잘 말려주고 그 후에 알코올로 소독을 해야겠고요. 심지어는 탯줄이 떨어진 후에도 잘 배꼽을 벌려서 관찰하셔서 진물이 있거나 피가 나거나 하면 물론 병원에 데려오셔서 의사 전문의에게 보여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만 비교적 깨끗한 배꼽이라 하더라도 탯줄이 떨어진 다음에는 약 5일 내지 7일 동안은 좀 물이 안 들어가게 신경 써주시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알코올로 소독을 해주시고 탯줄이 떨어진 후에 배꼽이 5일 내지 7일 동안 진물도 없고 피도 나지 않고 깨끗하게 말라있는 상태이면서 상당히 양호해 보이면 그때부터는 마음대로 물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베개를 베면 오히려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걸 조심하셔야 되냐면 신생아기에는 이 성인의 두상에 비해서 뒤통수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냥 평평한 바닥에 눕혀도 목이 앞쪽으로 좀 꺾일 수가 있는데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 완전히 목이 꺾어져 버려 가지고 기도가 잘못하면 막힐 수 있는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상이 뒤통수가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베개를 정 베어주고 싶으시면은 이 머리에 뒤통수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베개들이 요즘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사용하시거나 혹은 천을 사용하시더라도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든지 그런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의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한 만 1년 정도 될 때까지는 그런 목이 앞으로 꺾이는 현상의 우려 때문에 옆으로 눕혀 놓으시거나 그 베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아기가 또 신생아기는 자주 올리거나 이렇게 흘리는, 즉 먹은 거를 약간씩은 역류라고 그래서 내놓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꾸 습기가 차는 걸 방지하시기 위해서 타올 정도 깔아놓는 거 정도, 그 정도까지는 권장합니다만은 의학적으로는 만 1세까지는 목이 꺾어지는 걸 우려해서 베개를 권장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아동학대 대응 이행력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함께 출동 조사하는 체계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 대응 공동협의체가 출범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코로나 우울 대응 심리지원 강화 계획을 통해 전국민 대상 코로나 우울 예방 및 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라인 1577-0199를 통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국가정신건강포털에서 정신건강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서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선제적 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심리적 후유증 최소화를 위한 확진자 유가족 사후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게 됩니다. 경상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 완화와 제도약을 준비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도민체감형 인구정책 발굴을 위해 경상북도 인구정책 대토론회, 경북 인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청소년 대상의 인구교육 확대를 위해 인구교육 선도학교를 10개교로 확대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화순군이 올해부터 전입장려금 및 학생 전입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화순군은 지난해 인구 유입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하고 공포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처음으로 전입장려금과 학생 전입축하금을 지급합니다. 화순군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이 조기에 마감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120명으로 늘려 추가로 모집합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들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2월 28일 육아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3월 1일 3.1절인데요. 주말부터 내일까지 연휴로 지내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휴를 지내고 나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뉴스가 반복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 두기 같은 방역 수칙 잘 지키며 연휴 보내셔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3월 1일 3.1절 오전 11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